안녕하십니까, 생진입니다. 이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두 번째 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송신입니다. 첫 번째 과목이 우리가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두 번째 과목은 자료구조 및 데이터 송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구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보신 내용일 텐데 이 데이터 통신이 조금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와 함께 뭐 이동통신이라던가 이러한 과목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1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들이 또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경향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번 문제인데 앞에 20개가 바로 이 전자계산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21번이 바로 우리가 이제 통신축과 관련된 것들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변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뭐 FM, 뭐 A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전파에 저의 목소리를 실어서 보내려고 하면, 뭔가 이러한 실어서 보내는 방식들이 나오는데, 얘를 변조, 그래서 킹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음 중 킹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오는데 뭐 다 보시면 뒤에 SK가 붙어 있습니다. SK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킹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4개 중에 무엇이 답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1번은 TSK, 2번은 ASK, 3번은 FSK, 4번은 APSK가 있는데 뭐 정답은 일단 TSK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SK는 위상변이 변조라고 하는데 이 반송파를 일단은 위상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위상,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위상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FSK는 우리가 이 프리퀀시, 그래서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인데 주파수를 바꿔서 거기다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이고 ASK는 우리가 앰플리튜드, 그래서 진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소리가 있게 되면 소리의 크기를 바꾸는 방식인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AM에서 이용하는 게 바로 이 ASK, 그래서 AM 라디오가 ASK를 이용을 하고 FM이 FSK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APSK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식이 APSK이고 그 다음에 Q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뭐 직교 우리가 뭐 진폭 변조라고 하는데 PSK와 기본적으로 ASK를 우리가 합친 방식인데 이러한 변조 방식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송신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또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2번 문제는 데이터 교환 방식 중에 축적 교환 방식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그럼 축적 교환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기를 한번 봐보죠. 1번 메시지 교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그 다음에 2번 회선 교환, 회선을 뭔가 교환을 한다. 그 다음에 3번 가상회선, 그 다음에 4번 뭐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쪼개서 보낼 때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어떤 이 데이터의 패킷을 데이터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교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환을 할 때 회선이 일단 가상회선, 그러니까 진짜로 존재하는 선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상회선을 만드는데 이 축적 교환 방식은 송신 측에 전달할 데이터를 우리가 송신 측 교환기에 저장을 했다가 이를 다시 적절한 통신 경로를 통해 선택해서 수신 측에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으로 메시지 교환 방식과 어떤 패킷 교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TCP/IP가 이러한 축적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선로가 우리가 어떤 컴퓨터들 간에 연결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가상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회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회선 교환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화기의 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뭐 유선 전화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교환기라고 하는 게 선로를 연결해 주게 되는데, 뭐 이러한 어떤 회선 교환 방식은 우리가 전화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는 한 문자가 6비트로 되어 있는 자료용에서 한 문자를 전송하는데 100ms가 소요되었다면 몇 bps로 전송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bps가 되겠습니다. bps는 비트 퍼 세컨드. 그래서 per는 뭐뭐 당이고 세컨드는 초를 의미하죠. 초당 전송되는 비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비트로 되어 있는 한 문자를 우리가 0.1초, 그래서 100ms가 0.1초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1초는 10배니까 우리가 한 문자를 전송할 때 일단 10배, 그래서 6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초당 우리가 60비트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bps라고 하는 그 단위와 그 다음에 우리가 1초는 1000ms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도 뭐 아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비패키전 단말기는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일반 비동기형 단말기로 문자형 단말기라고 부른다. 패키정 단말기는 직접 교환 노드에 접속될 수 있지만 이 비패키정 단말기는 패킷을 조립, 분해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일종의 애답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 MPT, PT, PAD, PMX 뭐 이러한 어댑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과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일단 MPT는 비패킷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전달할 우리가 정보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분할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인 PT는 패킷형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패킷 분할 및 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패킷 다중화 장치라고 하는데, 이 비패킷에 전송되는 정보 메시지를 패킷 단위로 분할하고 패킷 메시지를 조립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 보기와 관련해서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뭐 나중에 어떤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다음은 우리가 랜의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때 이 호스트들과 그 다음에 호스트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가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하나의 호스트에 여러 개의 호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양이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사리처럼 이렇게 별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의 성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성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별 모양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링형은 우리가 반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다음에 버스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 버스처럼 하나의 선로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하고, 트리 형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나의 노드에 여러 개 이렇게 트리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는 네트워크에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모양이 되어 있느냐, 연결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애들이 뭐 선로가 각각 따로따로 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게 메쉬형, 망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트리는 트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링형은 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별 모양으로 되는 걸 성형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버스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이 버스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은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을 보면 랜과 이 공중망을 접속할 수 있는 OSI의 이 모든 계층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은 무엇인가? 그래서 랜과 공중망에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있고요, 뭐 리피터가 있고, 뭐 게이트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모두 다 우리가 이 망들을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일단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이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이 다른 통신망 간에 통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러한 망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단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둘을 일컫는 용어를 이 게이트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의 통신 선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선로들에서 이 데이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보통 라우터라고 하게 되고요. 리피터는 우리가 어떤 이 망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선로가 어떤 신호가 감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호를 다시 증폭해서 밖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애를 리피터라고 부르고, 이 브릿지는 중간에 뭔가 연결하는 애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트워크 용어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다음 설명하는 OSI 7레이어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OSI 7레이어는 네트워크에서 가상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어떤 레이어를 나누는 건데, 뭐 아래쪽은 하드웨어이고 위쪽은 이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해서 어떤 이 네트워크 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봐보면, 두 노드 간을 직접 연결하는 링크 사이에 이 프레임을 전달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흐름 제어와 오류 복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프레임워크, 프레임 단위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프레임 단위의 전달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우리가 PPP, LLC 등이 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물리계층, 그 다음에 전송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물리계층은 우리가 이 비트 단위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송계층은 어떤 그 두 노드 간에 어떤 신뢰성 있는 연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뭐 네트워크 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각 신호를 전달하는 물리 계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트워크상의 주변 장치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데이터 링크 계층의 두 가지의 중요 기능이 바로 흐름 제어와 오류 복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OSI 7레이어와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과 이 개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또 이런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8번은 이 10 베이스 5,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이더넷의 기본 규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전송 매치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한다. 2번 최대 전송 거리가 50km이다. 와, 50km면 어마어마하게 먼 데인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0km이다.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은 베이스밴드 방식이다. 그 다음에 전송 속도가 10Mbps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데이터가 지금 뭐 기가바트 같은 게 나왔겠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 전송 거리가 50km이다입니다. 그래서 10 베이스 5는 굵은 이더넷 케이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송 동축 케이블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굵은 이더넷 뭐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기저대역 신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베이스밴드, 기저가 이제 베이스밴드라고 하는데 기저대역 신호를 사용을 하고, 최대 50km가 아니라 500m의 세그먼트의 길이를 가지는 버스트 접촉형 랜을 의미하게 되는데,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또 네트워크 문제인데, IP 버전 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 40바이트 헤더가 40바이트이다. 2번 확장된 옵션 필드가 확장할 수 있다. 3번 흐름 라벨과 우선권. 4번 128비트의 확장화된 주소와 능력. 그래서 일단 IP 버전 6는 IP 버전 4가 32비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기기의 수가 너무 작다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주소를 128비트로 확장을 했고, 그 중에 헤더가 40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흐름 라벨과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확장된 옵션 필드는 IP 버전 4가 제공하는 이러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IP 버전 6의 주소는 기존 32비트에서 우리가 뭐 128비트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에 우리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IP 버전 4 헤더에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하여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바로 I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보면 1번 구문, 2번 의미, 3번 타이밍, 4번 인터페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이상의 시스템에서 서로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통신의 어떤 규약을 의미하게 되는데, 저희가 어떤 외국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면 서로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뭐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국어로 샬샬 하고 있으면 뭐 그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상관이 없지만, 중국어를 모르면 아무래도 그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는 미국어를 얘기를 해야 되고, 중국 사람한테는 당연히 중국어로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두 개의 컴퓨터가 일단 이러한 어떤 뭔가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토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우리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크게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간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금 자리에 없으면, 그러니까 전화 받다가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가면 우리가 뭔가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통신 프로토콜에 구문, 의미, 타이밍 이러한 세 가지가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자료구조 알고리즘 중에서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길이가 긴 경우에 정렬 방법 중에 평균 수행 시간이 가장 긴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면 퀵 정렬, 퀵 정렬, 이름이 퀵이죠, 여러분들. 왠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빠른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힙 정렬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버블 정렬, 4번 투웨이 머지 정렬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느리기로 소문난 그러한 정렬 방법이 있는데, 그 정렬이 바로 버블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버블 정렬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예전에 버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물방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비눗물방울 같은 거 불죠. 이 비눗물방울을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앞뒤로 서로 바꿔가면서 정렬을 하는 방법이 버블 정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인자를 바꾸는데 이거를 우리가 요소의 개수만큼 다시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크게 빅 O의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드는 방법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퀵 정렬이나 힙 정렬, 투웨이 머지 정렬에 비해서는 일단 우리가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3단계 데이터 구조의 스키마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 관계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뭐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 딱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1번을 꼽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자료의 표현 방법, 이 자료 간의 관계를 형식화 언어로 정의된 구조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 파일 시스템의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위에서 추상화한 게 개념 스키마고, 그래서 그 내부 스키마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운영체계, 리눅스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윈도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파일이 뭐 테이프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SSD에 저장이 되거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때 저장하는 방식들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추상하기 위해서 내부 스키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사용자의 관점에서 개념 스키마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용자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성적을 만든다고 하면 영어 선생님은 국어 수학 점수는 볼 필요 없고 그냥 영어 점수만 봐야 되죠. 마찬가지로 국어 선생님은 다른 점수들은 볼 필요 없고 국어 점수만 봐야 되는데, 각각의 사용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뭐 내부 스키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3단계 데이터베이스에는 관계 스키마라고 하는 게 일단 없죠.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색인 순자 파일. 그래서 색인 순자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일렬로 이렇게 우리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파일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 색인이 붙어 있는 애를 색인 순자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색인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트랙 인덱스 에어리어, 2번 실린더 에어리어, 3번 오버플로우 인덱스 에어리어, 4번 마스터 에어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답은 일단 3번 오버플로우 인덱스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색인 구역은 기본 구역에 있는 레코드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색인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를 좀 더 빠르게 찾아가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 일단 색인 구역에 실린더 색인, 트랙 색인, 뭐 마스 색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이런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보통 세 개에서 하나가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외우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제키를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은 무엇이냐? 자료 구조 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널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보안 무결성이 있는데, 외래키는 우리가 이 foreign key라고 하는데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참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참조의 무결성은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모델에서 두 개의 관계에 있는 관계 변수들 간의 일관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참조 무결성은 종종 기본키 또는 키가 아닌 후보키나 외래키의 조합으로 관계 적용할 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외래키가 나오면 참조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데이터베이스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트랜잭션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1번 아이솔레이션, 분리, 2번 consistency, 3번 atomicity, 4번 디스트리뷰션이 나오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무엇인가와 이 특성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을 만들거나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면 우리가 ACID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원자성, 유일하게 이게 동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일관되게 동작을 해야 될 거고, 다른 것과 다른 트랜잭션, 독립성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듀레이터블, 그래서 영구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3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의 답은 다음식을 우리가 포스트 노테이션으로 변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뭐 포스트 픽스, 프리픽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프리는 앞에를 의미하고 포스트는 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변수가 앞쪽에 나오고 기본적으로 연산자가 일단은 뒤에 나오는 건데,
우선순위에 맞춰져서 앞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역시 가로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서 B가 나오고 C가 나오는데 B, C를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E가 나오고 다음 게 마이너스니까 이 다음에 곱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G를 보면 우리가 나누기가 일단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우선순위가 높은 게 앞쪽에 가고 우선순위가 낮은 게 뒤에 갑니다. 그래서 후위 표기법은 우리가 역폴란드 표기법이라고도 하는데 연산이 되는 연산자를 연산되는 게 뒤에 뭐 쓰는 표기법이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숫자 아니면 변수가 앞에 나오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게 뒤에 나오는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이 데이터 구조 중에 뭐 Q와 스택이 좀 자주 나오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스택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스택은 우리가 원통에다가 여러분들 공을 담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 같은 걸 이렇게 쌓게 되면 책이 제일 먼저 우리가 쌓은 게 아래쪽에 있고 제일 나중에 쌓은 게 제일 위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중에 쌓은 책을 밑에서 꺼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꺼낼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나중에 나오고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조가 바로 스택입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의 호출을 보면 함수 같은 경우는 뭐 A에서 B를 호출하고 B에서 C를 호출하면 C가 끝나면 B로 넘어가고 B가 끝나면 A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중에 부른 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택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의 작업 스케줄링은 먼저 들어온 애가 나중에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처리가 되는데 스택은 먼저 들어온 애가 나중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뭔가 스택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보고요. 그 다음에 후위표기법으로 변환한 수의 연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면 후위표기법이 연산자 우선순위 중에 높은 게 먼저 나오고 낮은 게 뒤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앞쪽에 변수가 나오고 뒤에 우리가 연산자가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뭔가 스택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풀럼 호출 시에 복귀 주소를 저장한다. 이 함수의 호출 제어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1번하고 4번은 일단 뭐 같이 사용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영역 분할로 부풀럼 호출 시에 복귀 주소를 저장하거나 함수의 호출 순서 제어, 인터럽트의 복귀 주소 저장, 후위 표기법 등에 이용을 하고요. 운영체계의 작업 스케줄링은 스택이 아니라 우리가 Q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은 다음 중에 데이터베이스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1번을 보면 동시 공용, 2번은 주소에 의한 참조, 3번은 계속적인 변화, 4번은 실시간성이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어떤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데이터가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주소에 의해서 참조를 한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특성으로는 실시간 접근성,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위치에 의해서 참조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주소에 의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39번의 문제를 보면 해싱 함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싱 함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보기를 보면 우리가 디비전 메소드, 2번 폴딩 메소드, 3번 디지털 어널리시스, 4번은 리스트 스퀘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해싱은 어떤 자료를 어떤 함수의 계산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되는데 뭔가 나누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값을 접어서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다 계산에 의한 거죠. 그런데 최소 제곱법은 어떤 개의 해방식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뭐 기본적으로 구하는 해와 실제 오차의 제곱으로 합을 최소화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인데 얘를 가지고 뭔가 주소를 위치를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위의 순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또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보면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물리적인 아까 파일이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 물리적이 아마 제일 마지막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념적, 논리적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겠죠. 그래서 개념적은 머릿속에서 뭔가 이런 게 필요하겠어라가 나오는데 얘를 조금 더 논리에 맞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 이렇게 나눈다던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 파일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9연순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단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 구조와 자료 구조와 이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 봤는데 일단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3과목에서 일단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